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버리지 투자자라면 연준을 따라가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블로그에 2월 21일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이죠. 이 3개월 전에 썼던 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라면 현재의 이 기조 속에서 과연 레버리지의 비율, 그 다음에 레버리지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했던 겁니다. 그 2월 21일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 이 글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도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하셨던, 나쁘게 얘기하면 B2를 진행했던 분들의 관련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예전 글에서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썼습니다. 이 글에도 써있지만 이번 영상은 저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돈으로 빚 없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패스하셔도 되고, 그래도 요놈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계시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이 이후의 내용들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아직 끄지 않으셨다면 레버리지 투자자이거나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내용이 한번 궁금해서 본다고 하신 분이겠죠. 참고로 이 글은 제가 2월 21일에 썼던 내용이니까 이 글에 있었던 내용에서 현재 시점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인사이트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찝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글을 썼던 3개월 전에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에도 있지만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에서 언급됐던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주는 영향력, 이것들은 코스톨라니 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향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금리가 미치는 영향성이 크니까 그 각 시기별로 올바른 포지션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 코스톨라니 달걀 모델에서 언급했던 그 사이클은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영상에 나와 있었던 달걀의 한 사이클이 도는 부분들이 사실은 코스톨라니 옹이 말씀하셨던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긴 몇 년간의 기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풀렸고 그게 위기를 잠재우고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풀렸던 속도가 거의 곱하기 8이라고 치면 그걸 감안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전체 사이클의 흐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재빠르게 주식을 매도한다. 이게 코스톨라니 옹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한 정리 자료가 부자 회사원님이 썼던 정리했던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죠. 근데 저는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말씀드리면서도 좀 강조했었지만 그래? 그러면은 지금 주식 팔란 얘기네. 그래? 그러면 난 팔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사라, 팔라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금리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은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만 영향을 주는 거고 실적이 좋으면 약세장에서도 오를 수 있다. 이게 아니라고 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실적이 오르고 있더라도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주가 자체가 오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금리가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금리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요? 물론 펀더멘탈과 실적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금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레버리지 투자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레버리지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레버리지 언제 일으켰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통 등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주식수를 늘려오거나 코인 투자를 해왔던 레버리지 투자자입니다. 맞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 순간이 바로 연준이 금리를 낮췄던 순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팬데믹이 온 순간부터 금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준이 낮췄다는 걸. 그리고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시점부터 레버리지를 확대시켰다라는 걸. 즉 우린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성장 가능성, 실적 등을 다 보면서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들을 골라서 투자를 했겠지만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 시점은 정확히 연준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정책을 유지하던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레버리지 투자는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었어요. 결국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해줬던 금리 인하가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 결과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동의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가볼게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의식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라고 썼는데 이미 올렸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빅스텝으로.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자는 지금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연준이 돈을 회수하는데 우리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준은 돈을 회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다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투자자는 자신의 주식을 버티다 아주 낮은 가격에 청산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2월 21일 날 썼는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조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동성을 만들었죠. 또 실제로 이 당시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던 애플이나 테슬라,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MDD 50%까지 떨어졌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버티다 떨어지고 그런 주식들이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주식을 갖고 있었다. 뭐 아마존, 넷플릭스, 메타 이런 것들 갖고 있었던 분들은 버티다가 청산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2월 말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연준이 돈을 풀면 나도 돈을 풀고 연준이 돈을 회수하면 나도 돈을 회수해야 한다. 얼마를 언제까지? 자신이 빌린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비율이 안전한 수준까지 가능하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후로. 금리 인상이 이미 시작됐지만 사실 이 글을 썼던 시점부터는 이제 금리를 막 인상한다 만다 하고 있었을 때니까 금리 인상이 되는 초반부에 레버리지 비율들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때부터 레버리지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청산 가능성이 있는 주식담보 비율을 확 낮추고 신용대출도 일부 상환을 했죠.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코스톨라니옹의 저서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이와 관련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던 주식이 모두 부안해동파 투자자의 연약한 손으로 넘어가고 나면 이 국면이 끝난다. 그러면 부안해동파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수중에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과 가진 것이라곤 신용으로 산 주식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소신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사이클의 흐름들을 알고 유동성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투자자를 의미하거든요. 코스톨라니 옹의 저서에서 이야기하는 소신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안해동파라는 거는 막 오르고 있는 가격에 반응해가지고 거기에 도마뱀의 뇌가 작동돼서 사야겠다 하고 달려들었던 그런 투자자들을 부안해동파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초창기에 소신파 투자자에게 있던 주식들이 다 소신파가 팔면 그걸 부안해동파들이 받아서 연약한 손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다 넘어가고 나면 이 국면이 끝난다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소신파가 갖고 있던 주식이 모두 부안해동파에게 넘어가는 그 구간, 금리 인상 구간 동안에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부안해동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하고 가진 건 신용으로 산 주식이 전부라는 사실을. 이 씁쓸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액티브하게 이걸 팔라 말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자라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시기와 아닐 시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였어요. 여기서 제가 써서 말씀드렸던 핵심은 이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연준이 돈을 풀면 나도 푸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돈을 풀었죠. 그러면 저도 같이 돈을 풉니다. 돈을 푼다는 게 무슨 의미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준이 돈을 회수하면 나도 회수해야죠. 왜? 연준은 돈을 회수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나는 레버리지 일으킨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다. 그건 아닙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빚이기 때문에 내 원금만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렛대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지렛대를 이용한 금액만큼은 유동성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만 투자를 하는 게 정석이라면 그게 1단 기여라면 레버리지는 기하를 더 올리면서 가속을 붙이기 위한 수단을 사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상황의 변화, 즉 유동성의 변화라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 흐름에 아주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아 그래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앞서서 달리고 있는 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연준입니다. 우리 연준이가 김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연준이가 이렇게 앞에서 뛰고 있어요. 우리 연준이가 뛰고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우리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 우리도 연준이 따라가는 거예요. 연준이가 1등으로 달리면서 페이스 조절 좀 하려고 살짝 속도 늦춘다. 그래? 그럼 내가 그때 역전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연준이 속도 맞춰가지고 잠깐 늦추는 겁니다. 근데 연준이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그럼 나도 연준이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레버리지 투자자는 연준이 뒤만 따라가면 돼요. 연준이가 가고 있는 그 길 따라서 내 레버리지의 비율도 속도도 맞춰서 조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레버리지 투자, 그 중에서도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그 담보 비율이 부족해지는 순간 청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청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그 해당 내용들은 제가 조만간 시간을 내서 다시 별도의 영상을 만들겠고요. 오늘 영상은 레버리지 투자자한테 연준의 포지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포지션 변화에 발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